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 합의로 50일 넘게 이어진 국회 장기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일단 합의문의 내용 일부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네, 후반기 원구성 협상 53일 만에 결국 타결이 됐습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이 과방위원장 그리고 행안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박훈근 원내대표 솔로몬의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년씩 교대로 맞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일단 어떻게 오늘 합의문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당이 한 발씩 물러난 결과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합의할 내용들을 가지고 50일이 넘게 2달 가까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했겠는가 이런 비판들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7월 17일 재헌절 전에는 최소한 원구성이 끝날 거다 했는데 재헌절에까지도 원구성 협상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결과들을 이제 내놨는데요. 결과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처럼 그렇게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왜 그토록 여야가 공전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 무겁게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늦었지만 원구성이 이 합의돼서 정리가 된 만큼 민생, 경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2달 가까이 공전했던 모든 역량들을 국회에 쏟아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법사위였기 때문에 법사위 풀면은 그 다음은 이제 거의 정리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뭐 행안이나 과방위가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뭐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 쟁점이 되면 1년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것 같고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원구성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할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어쨌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방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해서 다행이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는데 이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교대로 맡게 된 그 시기 그리고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당이 어디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서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과방위를 먼저 1년씩 하지만 우선적으로 과방위를 선점을 했고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선점을 하게 됐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경찰국 신설 등 새로운 논란들이 이 행안위 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의석수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행안위원장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방송 정책 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언론에 관한 중요성들을 계속 설파해 왔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요. 사실 상임위원장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방위 행안위 위원장 하나를 갖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라는 이름으로 여야 6인 동수 구성의 민주당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이 사개특위를 둘러싸고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뇌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거죠. 합의 처리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아마 법사위 권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지난번에 이제 그 검찰개혁법에서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2개 남겨놨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아마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한국형 FBI라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큰 틀은 합의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이런 거를 과연 이제 없애는 게 되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여야 바뀔 때마다 맨날 바뀌었었거든요. 그다음에 한국형 FBI 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찌 보면 이걸 만드는 건 어느 정도 동의가 됐어요. 근데 어디로 둘 거냐. 그러니까 행안위로 둘 건지 행정안전부로 둘 건지 아니면 법무부로 둘 건지 아니면 어디로 소속을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립되고 있어서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동수로 했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 협치에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현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그동안 항상 논란이 됐던 법사위 체계작구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 법사위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도 170석이 넘는 강력한 의석을 바탕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야당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게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드러나듯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한쪽의 힘이 강력하다 그래서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들을 보이진 않거든요. 어려운 과제고 또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만 묘수를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의 특위를 설치하고 합의 처리를 존중하기로 한 만큼 이 내용들에 있어서 독소 조항들은 배제하고 민주당이 처리를 해왔던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살려서 좀 조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국회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앞으로 국회에서 이 같은 양당의 조율, 처리, 합의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오늘까지 54일.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4일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지난 20일 1,285만 원의 세비를 받았다라고 알려지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점점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납을 선언한 의원도 있긴 했는데 아직 참여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이 꼭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방식 예전에 많았거든요. 어떤 출마하는 분들도 뭐 나는 뭐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 막 이러는데 그건 꼭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그만큼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세비 반납, 그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예전에도 이제 세비 반납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꼭 좋은 방식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아까 예. 제가 좀 말실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이 체계자구 심사권은 사개특위가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한 걸로 제가 보기에 좀 차고 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돼서 아래 하단 자막으로 상임위원장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일 동안 여야가 입으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좀 방치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오늘의 결과물을 보건대 이게 50일 넘게 끌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은희 의원은 이번 3월 달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보궐선거에 들어가서 아마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을 텐데 들어가자마자 개점 휴업 상태로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일 거고요. 국민이 지켜보는 따가운 눈초리에 보답하듯 여기에 대해서 세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세비를 비롯한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에게 들어가는 예산들까지 치게 되면 한 명 의원에게 수억의 혈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반납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50에 넘게 지원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려라 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호응하고 있는 이만큼 세비 반납이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의 내용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나마 양심 있게 경종을 울린 조은희 의원에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가져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좀 반등의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직은 좀 분석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지지율이 쭉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30%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전통적인 지지율,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취임한 지 2달이 갓 지난 정부에 그래도 힘을 좀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보수층 중심으로 많이 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의 발언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제되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참모들 그리고 내각에 있는 부처 장관들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홍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변화의 흐름들 속에서 좀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측면에 국민들께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정평가가 조금 상승했던 모습들은 이런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많은 지점들이 아직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한 측면에 대한 경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비슷하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뭐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지만 부정평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거의 2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지금 초반 2달 조금 넘었는데 이런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정평가 60% 넘어가는 게 3년, 4년, 그러니까 한 임기 막판에는 이런 경우 있지만 초반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언론사에 비슷합니다. 뭐 인사 문제, 지금 뭐 사적 채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생이라든지 경제 문제 제대로 못 살피고 있다. 경제는 어려운데 지금 왜 지금 당내에서 싸움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뭔가 메시지를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갖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뼈아픈 부분인데 대통령이 할 만하냐.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만하냐.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마 본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약식 회견에서 뭐 삿대질하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런 태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요즘 약간 조용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삿대질은 안 하고 화를 안 내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피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 이제 그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만한 미래 비전이라든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걸 좀 제시해야 제가 보기에 아마 긍정평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전 정권 탓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이슈하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관계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지율을 올리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참모진 개편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이 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까지 임명했던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과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선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또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8월 15일 전후가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 정도가 되게 됩니다. 100일에 대한 성과 그리고 부족했던 점들에 대한 평가가 아마 이어지게 될 텐데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아마 지난날에 대한 평가들을 좀 냉철하게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그 정도 시기가 적절치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순하게 사람 몇몇을 바꾸는 것을 떠나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실력이 담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협치를 하면서 모두 국력을 함께 모아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대통령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다툼, 갈등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일들 때문에 예. 또 보수 진영 내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점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함께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큰데 그 사면 속보하실 때는 그렇게 반영될까요?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를 신중하게 감안하겠다 이렇게 말한 윤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이 조금은 부담된다라는 뜻으로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면 얘기와 관련해서 계속 거론이 됐었고 매번 여론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기서 말하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들을 고려한다는 건 국민 정서, 또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모습,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그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시절 등의 수사들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터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통합의 관점에서 지난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 전격적인 사면을 단행하게 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용 전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 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미래지향적인 그 통합의 관점에서 만약 사면을 결단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국정에서의 정치 행보들도 야당과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통합을 위해서 정권이 더 나아가서 움직일 수 있다면 사면이라고 하는 결정에도 뒷받침될 수 있는 힘이 좀 보태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결국 사면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고민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후보 시절에도 사면하겠다 그랬고요.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해달라고 직접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서관이라든지 뭐 장차관에 있는 분들이 MB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다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만약에 안 하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하라고 요구했던 것 자체가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희석시킬 거냐, 이제 명분을 어떻게 찾을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점의 고민인 것이지 하고 말고 뭐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좀 감안해서라도 일명 대사면,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된 사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뭐 여론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경우에는 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명분 쌓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좋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고민은 할 것 같지만 어쨌든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 주에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해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굉장하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채웠었는데 일단 두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했던 공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한 2달 남짓 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순간 다른 모든 메시지는 다 묻히게 되고 그 탄핵이라는 용어를 통한 정쟁과 갈등의 키워드가 높게 평가되면서 보도될 수밖에 없다는 걸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게 되니까 그 다음 날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낼 텐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 책임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공방들이 이어지게 됐죠. 두 원내대표 모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경제가 위기니까 함께 힘 합쳐서 돌파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연설 안에 다 있긴 있었습니다만 국민에게 전혀 하나도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연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은 원구성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국회의 실적과 활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뭐 탄핵 언급은 사실은 이제 여권 관계자가 먼저 나왔죠. TV조선에서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권 내에서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얘기했을 때도 뭐 막 예전 같으면 막 국회 안에 시끄럽 같은데 별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 정도였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정부 탓한 게 이번 초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뭐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뭐 경제를 이렇게 나쁘게 물려줬습니다. 뭐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매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하던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 같지는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안 좋은 실적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계속해서 여야 간 협치의 필요성,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고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첨예한 쟁점들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협치가 과연 민생을 위해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나서서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는 정치인들, 뭐 예를 들어 시위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8월 전당대회에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저 정도까지 메시지를 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공세들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정부에 대한 거친 비판들이 있게 되니까 마냥 협치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는 없는 형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 하나 중요한 분기점과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될 것이고요. 오늘 원구성이 최종 완료가 되고 난 다음 같이 용산에서도 야당의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를 비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가장 강점으로 꼽혔던 게 식사 정치를 얘기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서 같이 밥을 나누고 소통하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조금 더 먼저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면 지금 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도 국민의 경제, 민생을 중심으로 화합될 수 있는 분기점들이 이제 곧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체제와 관련해서 여권 내 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권성동 대행 체제에 좀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계 전대로는 좀 애둘러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제 각자의 셈법이 있다 보니까 지도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차기 전대를 꿈꾸고 있는 주자들은 셈법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의 6개월 징계 처분 이후로 현재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은 아니고 그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 대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새로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당내에 있는 기조국 등의 의견들을 받들어서 현재는 이 임시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과가 매듭이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향후 지도 체제에 대한 방향들을 정리하게 될 거고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이렇게 혼란한 상황들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을 했는데 어대명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7세대 그룹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컷오프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컷오프 전에 단일화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컷오프 된다 그러면 이제 3명이 되지 않습니까? 3명이 되면 2위와 3위가 과연 어떻게 단일화하는 건가,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지금 97세대 4분이 나왔는데 4분이 다 뭐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 4분이 미리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등, 3등을 뭐 97세대가 할지, 아니면 뭐 김민석 의원, 서른 의원, 이동학 의원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97세대 간의 단일화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큰 이슈는 아니다. 결국은 아마 컷오프 통과하는 사람에서 2위, 4위 될 텐데 97세대가 만약에 2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약간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2위, 3위가 단일화를 해서 1위를 이길 때 단일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1위가 압도적이고 2위, 3위가 합쳐봐야 별 영향 없다. 그럼 이제 2위, 3위 한 분들은 차기는 내가 해야지 이 생각해서 2위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위, 3위가 합쳐서 1위를 넘을 정도고 최소한 그 정도 기본은 되느냐. 이게 아마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97그룹의 이번 후보들 못지않게 주목받는 부분이 또 이 친이재명 후보들 그리고 비이재명 후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것이 네거티브로 흐르면서 조금 갈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특히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비 대납 맞다, 아니면 뭐 분당될 거다, 여러 가지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사법 리스크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보면 뭐
친 누구 반 누구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당내 싸움이 이게 어찌 보면 거의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 전당 경선 과정에도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당내에서 컨트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당내 뭐 선대위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선을 넘는 부분들은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처럼 계속 뭐 분당 얘기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등 얘기 나오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얘기 나오면 이게 사실 어쩌면 당내의 경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 좀 연일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끼리 후보들끼리 이렇게 좀 떠들썩하게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과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후보의 행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아니 뭐 어차피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열심히라기보다는 이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른 의원이 뭐 변호사비 대납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커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 문제 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어쨌든 이제 공격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이슈를 만들고 싶지만 그거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마 선언에서 뭐 정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 그냥 본인이 하겠다.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구상 앞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게 있죠. 이제 공천 문제. 어쩌면 이제 정치인들이 제일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이렇게 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지켜서 하겠다. 그러니까 공천 확산 없다.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다른 아마 주자들이 뭐라고 공격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에 대해서 반박해서 논란을 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시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이 지도체제 관련해서 공천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이 이제 내후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도부가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은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천 문제와 전당대회가 중요하게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역대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게 주어진 기간들을 다 채우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빠른 시간 안에 빠질 거라고 상상했던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의원이 지금 상황이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자명해 보이는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또 올가매고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외부의 요인들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총선 전에 또 지도체제가 요동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